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통방통 윤태훈입니다. 아침 신문 바로 만나보시죠. 첫 번째 신문 조선일보입니다. 정찰 위성 북한이 또 뭔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정찰 위성 도발. 정부 강행 때는 응분의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 내일 새벽부터 다음 달 11일 사이에 북한이 정찰 위성을 발사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일본도 예의주시하고 있는데 우리 영역 낙하 때는 파괴 조치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얼마 전에 누리호도 쏘고 우리나라도 정찰 위성 많이 쏘고 있는데 북한의 경우에는 유엔에서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찰 위성 쏜다고 하면서 ICBM 같은 탄도미사일 개발에 활용하고 있는 게 포착됐기 때문에 북한만큼은 불법이라서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전 세계가 집중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상황을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신문 보겠습니다. 중앙일보입니다. 의원 자격. 자, 더불어민주당에서 공식적인 입장이 나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윤리심판원장, 위철환 심판원장이 김남국 의원, 근본적으로 의원 자격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다. 자, 제명 필요성을 시사했습니다. 그리고 위철환이라는 사람이 친 이재명계로 분류되고 있는 사람이어서 혹시 이재명 대표가 위철환이라는 사람의 입을 통해서 자신의 입장을 밝힌 것 아니냐 하는 해석까지 충분히 가능한 그런 상황이거든요. 잠시 뒤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신문 봅니다. 조선일보입니다. 회계 감시. 자, 펼쳐보시죠. 전대엽 범민련 출신도 참여하고 있는 이 시민사회 선진화 특위라는 것을 여권이 출범시켰습니다. 위원장은 하태경 의원이 위원장을 맡았는데요. 그 시민단체의 회계를 감시하겠다고 나섰습니다. 그동안 견제받지 않았던 영역을 이제 감시하겠다. 정치 편향 심하면 정부 지원 끊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좌든 우든 시민단체 공명정대한 잣대를 적용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지켜보죠. 자, 시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김남국 의원에 대한 민주당의 공식 입장이 처음 나왔습니다. 바로 민주당 윤리심판원이 김남국 의원에 대한 제명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제기한 겁니다. 특히 윤리심판원장인 위철환 위원장은 이재명 대표와 연수원 동기로 친명계로 꼽히는 인물이라 사실상 이재명의 입장이라는 해석까지 가능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네 분의 출연자들과 자세하게 이야기해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민주당 위철환 윤리심판위원장의 이야기부터 확인하겠습니다. 그 직무상 정보를 취득해서 투자를 했다거나 또는 국회의원이 이해충돌 행위를 했다. 네. 그러면은 그것은 거기에 합당한 아주 무거운 징계 수위가 결정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근본적으로 국회의원 자격이 저는 좀 문제된다고 봅니다. 국민들은 정말 어렵게 경제 생활을 하고 있고 또 국회의원들에 대한 어떤 세비 문제랄지 여러 가지 예산을 투입해서 네. 상당히 큰 기대를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근본적으로 져버렸다. 네. 그러면은 그것은 국민들이 용납해서는 안 되겠죠. 민주당 윤리심판원장이라는 사람의 어떤 인물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화면 보고 함께 보시죠. 위철환 민주당 윤리심판원장 친명계로 꼽히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얘기했죠. 근본적으로 국회의원직 자격이 문제가 된다. 지난 1월에 윤리심판원장에 임명됐고요. 이재명 대표와는 사법연수원 18기 동기입니다.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을 역임했고 그래서 1월에 임명될 때부터 친이재명계로 분류가 됐던 인물입니다. 이런 인물이 공식적으로 김남국 의원의 의원직 자격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나선 건 이재명 대표의 의중이 깔려 있는 것 아니냐 하는 지적을 피해갈 수 없습니다.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윤리심판원장이라고 하면 민주당 내의 사법부. 네. 우리가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대목이거든요. 근데 우리 한번 이런 거 생각해 보시죠. 위철환 윤리심판원장 직전의 윤리심판원장이 누군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전혀 모르죠. 기억이 안 납니다. 전혀 네, 모릅니다.
박혁 변호사인데 박혁 변호사는 윤리심판원장인지 아닌지도 모를 정도. 왜냐하면 윤리심판원장이 방송에 출연해서 이 사안은 저렇고 저 사안은 저렇고라고 얘기하는 거는 우리가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그 사례거든요. 네. 그런데 나왔어요. 나왔는데 더군다나 말이 김남국 의원 뭐 거의 제명을 시사하는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렇게 본다면 그 지금 위철한 원장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그 올 3월에 네. CBS 논설위원장한테 한 얘기가 있어요. 네. 굉장히 가깝고 오랫동안 친명 활동을 해온 사람이고 네. 그다음에 내년 총선을 앞두고 자기가 2명의 인사를 했다. 총선 포석으로. 그중에 한 사람이거든요. 그럴 정도로 이재명 대표하고 가까운 사람이다. 이런 걸 종합적으로 본다면 네. 그리고 윤리심판원장의 이례적인 방송 출연 네. 이것까지 본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이재명 대표의 뜻이 반영된 가이드라인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뜻이 반영된 가이드라인이다라고 최병욱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손자 변호사님, 네. 개인적으로 위철한 위원장을 좀 혹시 본 적 있으십니까? 아니요. 저는 당에 요즘 당 행사에 못 가고 있어서. 아, 그렇다면 접지는 이 사람이 못했습니다. 개인의 입장을 얘기할 가능성은 뭐 극히 저- 어떻게 좀 보세요? 저는 뭐 어제 인터뷰가 유철한 변호사라고 하는 어떤 개인의 개인적 인터뷰가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어떤 윤리심판위원장으로서 역할 어떤 인터뷰였다라고 공식 본다면 입장이다, 공개 입장이다 얘기해도 괜찮겠네요. 그렇죠. 어찌 보면 본인의 지위를 지금 현재 지위를 걸고 지금 인터뷰를 한 내용이기 때문에 네. 어느 정도 당의 공식 입장이라고 100% 보기는 힘들지만은 그래도 당 대표의 어느 정도 의중이 투영돼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실제 이재명 예를 들어 우리가 한번 과거를 한번 되돌아보면 좀 좋을 것 같은데 이재명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에 네. 가장 혁혁한 공로로 뽑았던 게 계곡 불법 그 시설을 철거한 것을 굉장히 그 2019년도에 실행을 하면서 굉장히 각광을 받았거든요. 네. 아 도지사로 정말 좀 시원하게 이렇게 하는구나. 계곡 불법 영업을 철퇴를 시키는구나. 당시에 이 계곡 불법 영업을 이렇게 철거 행정을 하지 않는 공무원에 대해서 굉장히 질책을 했었어요. 그만큼 이재명 당대표는 어떤 공무원이라든지 어떤 지위에 있는 사람이 본인의 직분을 충실하지 않은 경우에는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단호하게 결단을 그럼요. 내렸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그 김남국 의원의 다른 거보다도 감찰 지시를 어떤 보도가 나간 다음에 했냐면 상임위에서 이거 휴대폰으로 거래를 했다. 네. 이 보도가 나가자마자 긴급 감찰 지시를 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재명 대표가 김남국 의원의 징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지금쯤이면 마음이 쓰지 않았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철한 윤리심판위원장을 통해서 어떻게 좀 우리가 뜻을 좀 간접적으로 유추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제 위철한 위원장이 뭐 김남국 의원과 관련된 얘기뿐만 아니라 돈봉투 의혹을 받고 있는 의원들에 대한 얘기도 했는데요. 그 부분은 저희가 잠시 뒤에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도 아마 이재명 대표의 의중이 깔려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강력한 메시지가 나왔습니다. 자, 국민의힘은 이 위철한 위원장의 발언을 반기고 있습니다. 목소리 들어보시죠. 코인에 빠져 법무부 장관에게 소리를 지르다가도 수천만 원이 넘는 코인을 거래하고 있었고 지금 이 순간에도 김 의원은 국민의 세금을 따박따박 챙겨가며 자명쇼 중입니다. 코인 김남국 의원의 윤리특위 징계 절차가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민주당 윤리위원장의 고언을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자, 민주당 윤리위원장의 고언을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라고 유상범 수석 대변인이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마침 또 윤리위원회가 열리잖아요. 어떻게 좀 될 것 같습니까? 오늘 당장 결론이 날 것 그렇진 같지는 않죠. 예. 않고요. 제가 볼 때는 지금 위철한 위원장 변호사님은 조금 그래도 지금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하고는 좀 결이 다르다고 봐요. 좀 상식적인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 전체를 생각하면 김남국 사태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무슨 진정 국면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점점 늪으로 빠지는 상황이 되어 있고 그걸 민주당을 걱정하는 사람들은 아마 그 얘기들을 지금 다 알고 있고 또 하고 있어요. 네. 제명해야 된다라고.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입장을 저는
얘기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게 이재명 대표의 뜻이다라고 저는 사실 생각하지 않아요. 아닐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가 결정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위철한 위원장이 치고 나가는 것일 수도 있다. 왜냐하면 그럴 정도의 내공이 있는 분이거든요. 개인적으로 좀 아세요? 예, 뭐 조금 변호사님 그 활동을 되게 많이 하셨어요. 네. 우리 위철한 그 위원장께서 대한변호사협회 회장도 아마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예. 수원에서 활동하셨죠. 예, 그리고 수원에서 활동을 하셨기 때문에 또 하여튼 여러 경로로 그 이분의 인품이나 네. 뭐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국민의 입장에서 과연 민주당이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저는 본인의 목소리로 그냥 제시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기 때문에 글쎄요. 이재명 대표가 이런 상황 속에서 만약에 네. 이게 만약 이재명 대표의 뜻이 아니라면 네. 지금 이재명 대표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지 저는 좀 그런 것도 좀 생각이 드는데요. 아무튼 지금 민주당은 그 고민이 많을 겁니다. 근데 여기서 해답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김남국 의원에 대해서는 제명해야 되는 게 맞고요. 네. 그다음에 그 지금 현재 그 돈봉투 사건에 국회의원 2사람 체포 동의서 해주는 게 맞아요. 그래서 법원 판사에게 맡기는 게 맞습니다. 거기서 구속이 되든 불구속이 되든 그렇지 않으면 제가 볼 때는 민주당은 계속 늪으로 빠질 거예요. 알겠습니다. 위철한 위원장과 심판원장과 뭐 개인적 친분이 있으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또 정미경 최고위원께서도 잘 알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잘 해주신 것 같습니다. 상황을 좀 보겠습니다. 위철한 심판원장이 과연 어떤 의도를 가지고 저런 얘기를 했는지 이재명 대표와는 또 어떤 얘기를 주고받았는지 이 부분은 좀 더 지나면 얘기가 더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남국 의원이 과거에 문호동 무임금이라는 주장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뭐 법안은 제출했지만 통과가 되지 않아서 지금 입법 과정에서 막혀 있는 그런 상황이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남국 의원은 비판의 목소리를 많이 받고 있는데 최근에 잠행 중인데 2주 정도 잠행 중인데도 불구하고 물론 꼬박꼬박 세비는 받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챙긴 세비가 550만 원 정도 된다고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자, 국회의원 월급과 수당 월 평균 1,300만 원인데 약 2주 동안 국회 회의 불참했지만 550만 원 정도 세비는 받고 있는 셈이었다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과거 앞서 말씀드렸던 2020년 김남국 의원이 공동 발의했던 문호동 무임금 법안에 대해서 김남국 의원이 설명하는 모습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정말 국회와 정치를 개혁할 수 있도록 입법이 이어져야 된다 봅니다. 출석하지 않고 의회 회기에 불출석하고 회의에 불출석한 의원들은 세비 삭감하고 징계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법이 좀 개정돼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참 이런 걸 보면 말을 참 가려해야 되고 신중하게 해야 되고 조심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거 자신이 내뱉었던 발언 때문에 지금 또 이렇게 비판을 추가적으로 더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마치 이제 본인의 이제 현재 상황을 예상한 것 같은 그런 발언이어서 굉장히 좀 놀라운데 맞습니다. 실제로 지금 국회의원으로서의 어떤 본연의 역할을 전혀 안 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 나온 것처럼 뭐 2주 정도 잠적을 했고 그리고 그 내용도 좀 보면 뭐 최근에도 뉴스에 나왔지만 뭐 특정 뭐 인터넷 커뮤니티에 갑자기 등장을 해서 정치적인 어떤 글에 또 공감을 누른다든지 또 이런 뭐 가평휴게소였죠? 네. 거기서 뭐 갑자기 등산복 차림으로 발견이 된다든지 마치 지금 김남국 의원이 하는 행동을 보면은 굉장한 어떤 범죄를 저지르고 지금 지명수배라도 내린 줄 알겠어요. 누가 보면 사실 현재 아직 뭐 그런 건 아니거든요. 본인이 네. 뭐 지금 경찰 수사를 받았거나 뭐 소환 통보를 받은 것도 없고 그런데 지금 본인이 일을 안 하고 이렇게 도망자처럼 행동을 하고 있는데 지금 김남국 의원이 계속 이렇게 하면서 오히려 본인의 어떤 의혹들을 더 키우고 있는 점 이런 점들은 본인한테도 결코 유리하지가 않은 상황이에요. 네. 본연의 지금 장장 지금 여의도로 돌아와서 본인의 일을 해야 되는 건 물론이고 네. 본인이 지금 계속해서 이렇게 회피하고 도망 다니니까 의혹은 계속해서 커지고 있습니다. 단적으로 예를 들면 본인이 21년도에 지금 코인을 시작했다고 뭐 얘기를 했어요. 근데 지금 밝혀진 내용 보면 2016년 당시 굉장히 유명한 이더리움 코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걸 한 8천만 원어치 매수를 한 내용이 나왔어요. 그 당시 이더리움 코인이 한 $2 정도 했었는데 지금 가치로 치면 한 140억 원 정도 되는 금액입니다. 근데 지금 본인이 코인을 처음 시작했다는 시점하고 지금
하고 완전히 2016년이면 무려 5년 전에 지금 고인을 네. 시작했거든요. 지금 계속해서 본인이 어떤 얘기를 안 하고 사실관계 확인을 안 해주니까 계속해서 의혹은 증폭되고 또 새로운 사실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김남국 의원은 여의도로 돌아와서 자기 일도 해야 되고요. 네. 자기 일도 해야 되고 본인을 위한다면 도대체 지금 어떻게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되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자꾸 뭐 자료가 없다 하는데 코인 투자는 자꾸 익명성을 얘기하는데 익명성이 아니고 코인 투자는 가명성입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예를 들어 A라는 이름으로 투자를 할 수 있을 뿐이지 본인이 A라는 이름으로 투자를 했다는 내용만 알면 모든 투자 내역은 다 공개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지금이라도 빨리 본인의 자리로 돌아와서 일도 열심히 하고 본인의 의혹에 대한 명쾌한 해명을 내놔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 또 하나 국회에서 논란이 있었던 게 대학생 위원장인 양소영 씨가 이재명 대표실에게 불려가서 뭔가 이야기를 주고받았다라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근데 이걸 두고 뭐 혼이 났다, 지적받았다, 뭐 이런 지적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양소영 대학생 위원장의 목소리부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국민 다수가 더불어민주당에 불신을 보내고 있습니다. 김남국 의원 가상화폐 투자 논란은 더불어민주당의 무너진 도덕성을 상징하는 사건입니다. 카톡 감옥 뭐 이런 단어도 보이던데 이거 뭘 말하는 이게 이제 번호나 신상이 이제 노출이 되면서 모르시는 분들이 그 방에 초대를 해서 거예요? 저희한테 뭔가 욕설 또는 뭐 해명을 요구하는 왜 이런 걸 했냐 예. 그리고 강하게 이렇게 뭔가 압박하는 메시지를 이제 하고 있고 법적 조치를 해야 되나 이런 생각까지 들었던 거는 성희롱적 발언 아, 네 그런 것도 있었고 예. 자, 신문 보겠습니다. 조선일보 함께 펼쳐보시죠. 김남국 비판 성명을 냈던 대학생 위원장 양소영 씨를 이재명 대표실에서 불렀습니다. 불러서 당 대표실 사람들과 관계자와 면담을 했는데 이걸 두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걱정하는 마음에 만났다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비명계에서는 사실상 이거 조사한 거 아니야? 진상조사한 거 아니야? 그리고 1시간 반 동안 만난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는데 1시간 반 동안 대체 무슨 얘기들을 이렇게 길게 주고받은 것이냐? 뭐 JTBC 보도에 따르면 뭐 이러저러한 뭐 성명에 나와 있던 표현이라든지 어떤 문구라든지 이런 부분을 지적했다라는 그런 보도도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뭐 당 대표 관계자와 20분 만났다는 얘기도 있고 아니다 90분 만났다는 얘기도 있고 여러 가지 말들이 좀 엇갈리고 있는데 자 대표실에서 왜 불렀고 과연 뭐 걱정하는 마음에서 불렀을까 아니면 뭐 좀 나무라는 마음에서 불렀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 대표실에서 그 대학생 위원장을 왜 걱정을 하죠? 저는 뭐 걱정할 이유가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당을 위해서 당이 이렇게 나가야 된다 그 방향을 제시한 건데 그게 객관적으로 보면 민주당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그걸 주도한 대학생 위원장을 불러서 뭐 오랫동안 얘기를 한다. 그리고 그게 공개가 됐을 때의 파장 이런 것도 대표실은 정무적 판단을 틀림없이 했을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건대는 JTBC에서 얘기한 보도가 맞다고 저는 봅니다. 그건 무슨 얘기냐면 경고를 하는 거죠. 경고다. 이런 식으로 하면 이게 자칫 잘못하면 뭐 과거에 뭐 내부 총질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로 비화할 소지가 있으니까 좀 조심하고 이러이러한 표현 뭐 그런 것들도 지적하고 뭐 그렇게 했을 가능성이 훨씬 높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혹시 얘기 좀 들으신 거 있습니까 민주당에서? 아니 한번 방송 끝나고 한번 전화를 직접 한번 해봐야 되겠어요. 개인적으로 양소영 위원장을 아는데 상당히 좀 활동적이고 상당히 의욕적으로 정말 신인 대학생 정치인으로서 상당히 좀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어서 근데 저도 이제 그 당대표실의 관계자들 뭐 당대표실에 계신 스태프분들 좀 알고 그러지만은 뭐 아마 제가 볼 때는 최근에 그 카톡 감옥 얘기를 해서 뭐 억지로 끌려 들어가 카톡 단체방에 끌려 들어가서 좀 뭐 비난 아닌 비난도 많이 받고 또 욕설도 받고 그런 부분에서 아마 저는 위로 차원이 아닌가 저는 싶어요. 굳이 뭐 양소영 위원장에 대해 뭐 비판을 하거나 이러려면은 실제 예를 들어서 당 대표라든지 굳이 밑에 있는 스태프들이 당 대표실에 있는 어떤 비서진들이 불러가지고 그렇게 할 대상도 아니고요. 당 대표 지금 대학생 위원장은 전국 당원들의 전국적인 그 투표를 통해서 선발이 돼
선발이 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당대표실에서 오라가라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저는 오히려 그 위로를 하기 위해서 만났다라는 그 보도가 저는 맞다라고 보고 오히려 그 당대표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지금 이재명 대표도 그러지 않습니까? 강성 지지자들에 대해서 너무 배타적으로 내부 총질이라든지 뭐 예를 들어서 특정 과외를 가리키는 뭐 그런 명칭을 쓰지 말아라라고 하고 지금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저는 양소영 위원장이 이런 강성 지지층에게 받는 어떤 비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다독여주는 그런 자리가 아니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뭐 진실은 밝혀지겠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개딸들, 그러니까 민주당 내 강성 지지층으로 분류되는 사람들과 이재명 대표가 좀 결별해야 한다라는 주장들이 비명계를 통해서 많이 나오고 있는데 현근택 변호사 다들 잘 아시죠? 친명계 변호사로 알려져 있는데 그럴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집단화돼 있는 어떤 조직이 아니에요. 그냥 온라인상에 있는 그냥 그런 그룹이에요. 이거를 마치 누가 뭐 배우 조정하고 막 이끄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닙니다. 이게 약간 팬클럽 비슷한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뭐 노사모나 옛날에 박사모나 이런 분들을 노무현 대통령한테 뭐 노사모 그만두세요. 박사모한테 박근혜 대통령한테 박사모 그만두세요. 그런 얘기 나온 적이 없어요. BTS 아미 보고 뭐 BTS 보고 아미 그만둬라라고 얘기가 가능해요? 결국 개딸들을 BTS의 팬클럽인 아미에 비유를 했는데 이게 적절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정미경 의원님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당연히 적절하지 않죠. 왜냐하면 이건 공당이잖아요. 민주당은 그냥 무슨 팬클럽이 모여서 만든 무슨 사적인 집단 이런 게 아니잖아요. 이재명을 위한 집단이 아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이라는 공당을 생각했을 때 그 내부에서 지금 개딸들에 대해서 어떤 그 압박을 받고 있고 그 압박이 결국은 폭력적으로 느껴져서 이게 범죄로까지 지금 번지는 게 아니냐라고 걱정하면서 여기저기에서 목소리를 내고 있어요. 그 불편함에 대해서.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공당의 대표인 이재명 대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는 그거는 아주 쉬운 방법이 있거든요. 말씀하셔야죠. 그러지 말라고. 근데 그거를 한 듯 말한 듯 말하지 아니한 듯. 뭐 이상하게 애매모호하게 하니까 결국 그걸로 인해서 또 친명이냐 비명이냐 이러면서 또 싸우게 되는 거고 분열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이게 사실 민주당 내부의 이런 문제들을 그 국민의힘이 볼 때도 다 어느 정당이든 사실 일어날 수 있는 문제인데 정말 단호하게 이 지도자가 그걸 정리를 해줘야 되는데 지금 이재명 대표는 할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박용진 의원이 목소리를 좀 냈습니다. 비판의 목소리를 냈는데 한번 들어보시죠. BTS가 아미 대장이에요? 이장 맡고 있지는 않잖아요. BTS 팬덤은 정말 착한 일 많이 하더라고요. 남 공격하기보다는 좋은 얘기를 많이 하려고 그러고 선행을 베풀려고 그러고 그리고 자기들의 행동 때문에 자신들이 좋아하는 연예인이 다치거나 공격당하거나 평가절하되거나 할까봐 두려움에 떨고 있는 분들이더라고요. 아미처럼만 해주신다 그러면 왜 이장직을 사퇴하라고 그러겠어요? 자, 그리고 과거 이재명 대표는 개딸들을 지난해 만나서 큰 대세를 만들고 있다라며 격려하는 모습을 보여줬었고 그리고 그 자리에는 김남국 의원도 함께했습니다. 영상 보시죠. 우리 일일이 이렇게 우리 개딸들과 대삼촌 계모와 함께 인사를 나누고 있습니다. 네. 네. 여러분 하나보다 둘이 더 세죠? 친구들과 함께하면 더 행복하지 않을까요? 네, 그렇죠. 다음에 오실 때는 친구들, 부모님, 가족과 함께 오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큰 대세를 만들고 있어요. 얼마나 위대한 일입니까? 개딸 현상, 양아들 현상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긴 한데 저는 이게 세계사적인 의미가 있는 새로운 정치 행태라고 생각해요. 여러분이 그 역사의 현장에 계신 분들이세요. 박수 한번 서로에게. 세계사적인 의미가 있는 새로운 정치 행태를 만들고 있는 큰 대세를 만들고 있는 대단한 위대한 일을 하고 계신 분들이 바로 개딸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적이 있는 터라. 그러니까 저런 얘기를 했고 최근에는 이제 그 개딸들의 과도한 행태에 대해서 자제를 요청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개딸들은
최근에 했던 자제 요청은 이재명 대표의 진심이 아니라고 보고 있는 거죠. 진심은 과거에 했던 이걸 세계사적인 흐름으로까지 얘기를 했던 그게 진심이다. 그렇기 때문에 개딸들이 지금 이재명 대표의 자제 요청을 별로 듣지 않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그 이재명 대표가 정말 진정성 있게 이게 뭐가 문제다 하는 지적을 해야 되는데 또 그렇게는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한 듯 안 한 듯 뭐 이런 얘기를 들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이게 문제는 또 아미하고 비교를 했는데 일부 이제 현근택 그 변호사가 사실은 아미가 뭐 예를 들어서 BTS가 아닌 뭐 다른 어떤 가수나 그룹의 뭐 지지자나 이런 사람들을 협박하거나 그러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비교 자체가 안 되는 걸 가지고 지금 그 빠득빠득 제가 보기에는 우기고 있는 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에 저런 차원에서 얘기를 한다면 지금 개딸이 과연 이재명 대표의 자제 요청을 받아들여서 뭐 다른 정치인에 대한 공격 같은 걸 좀 이렇게 자제할 가능성 별로 없어 보인다. 이걸 진짜 유도하려면 이재명 대표가 더 진정성 있게 개딸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개딸이라는 어떤 집단이 참 모호해요. 실체도 분명히 있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어떤 체계적인 어떤 집합체라든지 뭐 누가 이렇게 예를 들어서 지휘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좀 없거든요. 제가 보기에도 굉장히 자발적인 경우들이 많고 방금 얘기해 주신 대로 뭐 소위 개딸이라고 하시는 분들 적극 지지층, 저는 개딸이라는 말을 별로 좋아하지는 않아서 일단 그 적극 지지층들이 여러 가지 형태로 이렇게 본인들의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욕설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과격하게 표현하시는 분도 계시고, 오히려 또 그 침묵하고 있는 대다수의 어떤 또 그냥 마음만으로 이렇게 적극적으로 지지하시는 분도 계세요. 근데 이것을 너무 이 소위 어떤 개별적인 한 가지 어떤 조금 뭐 욕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너무 일반화시키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오히려 이재명 대표가 저는 당 대표가 되면서 가장 저는 그 당원들에게 있어서 가장 그 의미 있는 어떤 역사적 작업이라면 당사에 당원종이라는 것을 만들었어요. 지금 민주당 당사에 2층에 가시면 당원종이라서 그 당원 인증을 받으신 누구나 들어가실 수가 있거든요. 저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까지 당사에 누가 함부로 당원이라 해서 들어간 적이 있었습니까? 거의 없었어요. 앞에 그 경비 서시는 분도 계시고. 그래서 저는 이런 면에서라면 당의 주인은 당원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당원에 대한 어떤 발언기라든지 행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열어주는 면에서는 저는 이재명 대표가 충분히 역사적인 의미 있는 작업을 했다고 생각하고요. 여기에 일부 부작용으로서 조금 일부 개딸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과격하게 표현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것을 너무 일반화해서 악마화하는 것은 좀 경계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좀 순기능을 조금 더 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 이렇게 강성인 분들에게 설자 변호사님이 그래도 부작용이라고 생각은 아니 그렇죠. 예, 그건 어디나 있는 것이니까요. 알겠습니다. 과거 갑자기 문재인 전 대통령이 양념이라고 했던 게 생각나서 그 부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노무현 정부 홍보수석을 지냈던 조기숙 교수가 이제 개딸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민주당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개딸들 때문에 필연적으로 분당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주장까지 나왔습니다. 들어보시죠. 이 개딸 권리당원 문제도요, 공천제도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권리당원에게 50%를 주면요, 실질적으로 100% 주는 거나 같은 효과를 가져오거든요. 이재명 대표의 팬덤들이 그 공천을 좌우하는 가운데에서는요, 저는 분당은 필연적이다라고 봅니다. 요번처럼 신당에 대한 분위기가 무르익은 적이 없었다. 김진인 변호사님, 조기숙 교수 주장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네, 상당 부분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좀 전에 인터뷰 얘기도 나왔지만 이제 지금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일부 강성 당원들이 전체 이제 공당의 어떤 의견을 좌우하는 상황,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더군다나 지금 민주당이면 제일 야당이고 의회 다수당입니다. 그러면 단순히 특정 어떤 팬덤이나 특정 권리 당원의 어떤 의견에 좌지우지 된다기보다는 아무래도 어떤 여론이나 이런 것들 제대로 좀 필터링해서 의견을 수렴하는 것도 어떤 공당으로서의 역할이거든요. 그런데 권리 당원에게 투표권을 지금 얘기한 50% 이상 주면 거의 100% 된다. 이 말이 결국엔 강성 지지층한테 완전히 끌려가게 돼 있는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의원제나 이런 거를 아예 없애고 한다면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정당의 어떤 필터링 기능, 이런 것들이 사라지게 되기 때문에 아무 민주당이 어떤 야당으로서 또 의회 다수당으로서의 어떤 제대로 된 역할을 하기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반발하는 세력들이 또 뭉쳐서 분당을 할 수밖에 없다. 이런
논리적인 귀결로 되는 것 같고 또 하나는 어떻게 보면 지금 자꾸 뭐 당원 뭐 당은 이제 당원의 거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물론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지만 근데 이 논리도 약간은 문제가 있는 게 우리 당들은 이제 보조금이라는 거 받아요 국가에서 그 액수가 굉장히 큽니다. 뭐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에 약 한 400억 이상의 이제 보조금들을 이제 받고 있는데. 이 보조금이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국민 세금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완전 우리 당은 이제 한 100만 당원 됐으니까 완전 우리 당 마음대로 다 할래? 사실 이거는 논리적으로도 좀 맞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국민들의 세금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리고 꽤 큰 액수가 들어가기 때문에 적어도 공당이라고 한다면 당원들의 의견도 중요하지만 어떤 국민의 일반적인 의식 수준이나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국민들의 의사도 제대로 필터링을 하고 반영하는 역할 이런 역할들에도 좀 충실해야 한다. 이런 부분을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주제 가겠습니다. 자, 화제 속의 인물들을 만나보는 시간이죠. 오늘의 사람 순서인데요. 첫 번째 인물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전여욱 전 의원입니다. 현재 대장암 4기 투병 중인 것으로 최근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 의원이 투병 중에도 일부 네티즌들을 고소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어떤 사연인지 전여욱 전 의원의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암에 걸렸다고 하니까 좋아하는 들이 진짜 많네요. 언제 죽냐? 얼마 안 남았지. 제가 대한민국 바로 세우는 거 보고 싶다 이런 글을 썼더니 그거 못 볼 텐데 그때까지 살아있지 못하지? 뭐 이럽니다. 제가 암에 걸린 이유가 쪼민이를 쪼고기를 비난해서 마음보를 나쁘게 써서 문재인 일을 뭉개버린이라고 해가지고 걸린 거라고 그래요. 인간이 이제 의심스러운 악플을 다는 분들 다 고소할 거예요. 그래서 금융치료 확실하게 받게 할 겁니다. 자, 지금 암투병 중인 그런 상황인데 자신의 SNS를 통해서 전여욱 TV 유튜브를 통해서 어떤 네티즌들의 어떤 악플 이런 거에 시달리고 있다라는 그런 내용까지 전해왔습니다. 악플 수준도 상당히 충격적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대개 이제 그 댓글을 다는 것들을 저도 이렇게 보면 뭐 정말 극단적인 댓글을 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뭐 그렇게 그 사람들이 사실 그렇게 잘 알면 자기들이 뭐 와서 정치 논평도 하고 그러면 좋을 텐데 그거는 아니면서 뭐 이게 어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댓글을 잘 여간해서 잘 안 보는 편인데 전여욱 전 의원이 이제 대장암 4기로 저렇게 투병 중이다 그러니까 이제 평상시에 전여욱 전 의원한테 별로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던 뭐 이런 사람들이 이제 댓글을 다는 것으로 보이는데 제가 보건대는 그게 전여욱 전 의원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평가의 다가 아니다. 저는 그렇게 그 얘기를 하고 싶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중에 몇몇 악플이나 뭐 이런 거에 신경 쓰지 말고 네. 대장암을 이겨내는데 전념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자, 전여욱 전 의원 대장암 4기라는 좀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는데 현역 정치인 시절 그리고 평론가 시절에도 사실 독설로 많은 얘기들을 남겼습니다. 과거 목소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넥타이 풀려고 양복 벗어 던지는 쇼할 때입니까? 우리가 그렇게 한가합니까? 벗을까요? 전용 몸매 괜찮습니다. 예, 중년 남녀가 호텔에서 그것도 대낮에 1시간씩이나 단둘이 만났다는 게 참 왜 그런지 궁금합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시대 정신이 나는 미숙하다. 이렇게 어떤 분이 표현을 하더군요. 그런 시대가 오기 전에 먼저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실수도 많고 또 오류도 많고. 유시민 의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미숙하다 이랬는데 미숙아는 인큐베이터에서 키운 뒤에 나와야지 제대로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겁니다. 정미경 최고위원께서는 전여욱 의원에 대해서 어떤 기억을 좀 갖고 계십니까? 저는 이제 의정 활동을 같이 했거든요. 되게 충격적이었어요, 사실은. 네. 예, 저도 그냥 언론을 통해서 저는 어제 알게 됐는데 네. 너무 놀래가지고 전화를 드려야 되나 막 지금 그런 마음이고요. 그냥 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 세상에 막 흘러가는 이런 복잡한 거에서 좀 벗어나셔가지고 그냥 저는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건 방송이지만 네네. 일단은 건강해질 수 있도록 네. 그냥 전심을 다해서 거기에 집중하시는 게 더 맞는 게 아닌가 전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뭐 유튜브 방송하시고 또 이렇게 저렇게 평론하시면서 전여욱 의원에 대해서
좀 불만을 갖고 있는 분들이 지금도 네티즌들이 악플을 좀 달고 있는 것 같은데 뭐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모쪼록 좀 건강 회복하는데 집중을 하기를 좀 바라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인물 가겠습니다. 두 번째 인물은 송영길 전 대표입니다. 자, 돈봉투 의혹의 최대 정점으로 지금 꼽히고 있는 인물이죠. 자, 오늘 이성만 윤관석 의원의 체포 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 보고가 될 겁니다. 그런데 송 전 대표가 갑자기 윤석열 대통령을 끌어들였습니다. 왜 끌어들였는지, 어떤 논리로 끌어들였는지 최병문 위원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태영호 전 최고위원이 왜 그 이진복 정무수석한테 뭐 공천 걱정하려면 뭐 이런 거를 좀 그 야당을 공격해달라 뭐 이런 부탁을 받았다, 이런 녹취 파일을 자기 보좌진들한테 얘기하는 것이 공개가 된 적이 있었죠.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진복 정무수석도 그 부분 부인을 했고요. 태영호 전 최고위원도 뭐 본인이 만들어낸 말이다 뭐 이렇게 됐고, 결국 이제 최고위원을 그만두기는 했습니다만, 자, 바로 지금 송영길 전 대표가 얘기하는 게 그 태영호 전 최고위원 녹취록 논란이 최종적인 수혜자는 윤석열 대통령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도 이성만 의원, 윤관석 의원 이 그 돈봉투의 최종적인 수혜자가 송영길 전 대표라는 건 틀림없잖아요. 그러니까 최종적인 수혜자인 윤석열 대통령도 같이 수사하자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뭐 어이없는 비교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런 식의 동문서답식의 어떤 답변이 과거 민주당에서, 과거도 아니죠, 최근에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특히 이재명 대표가 이런 식의 답변을 많이 했었는데 영상 한번 보시죠. 이번 기자회견 좀 어떻게 보셨나요? 김연아 의원은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 몰라요? 통화는 하셨어요? 우리 박순자 의원 수사는 어떻게 돼갑니까? 관심이 없으신가 보군요. 제안을 하실 수 있으신가요? 우리 태영호 의원의 그 녹취 문제는 어떻게 돼갑니까? 검찰 수사가 진행된 다음에 탈당을 해야 된다는 의견도 있었는데요. 태영호 사건은 검찰이 수사를 한다고요? 자, 이렇게 이재명 대표가 했던 모습을 송영길 전 대표가 고스란히 따라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과거 윤관석 의원도 검찰 조사에서 서면 진술서 내고 그냥 가름했던 것, 이것 또한 이재명 대표를 그대로 따라했다라는 지적이 있었는데, 송 전 대표도 지금 자신이 검찰 수사를 받기 직전이라는 보도들이 쏟아지다 보니 윤 대통령까지 거론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만큼 절박하겠죠. 자, 그리고 이성만 의원의 수상한 행적도 포착이 됐습니다. 압수수색이 있던 날 강내구 전 위원과 전화 통화를 했었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당시 강 전 위원은 잠적 중이었기 때문에 검찰조차 통화가 힘들었는데 어떻게 통화가 됐고 과연 어떤 내용을 주고받았을까라는 부분이 궁금해지는데요. 김진희 변호사님, 어떤 내용을 좀 주고받았다고 합니까? 네, 아무래도 뭐 증거인멸을 하려고 시도한 부분이 있지 않나, 이렇게 합리적으로 좀 해석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검찰도 이제 이런 통화가 증거인멸 우려의 가능성이 높은 통화다 해서 영장에 이제 적시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 흘러가는 내용들을 보면 충분히 그렇게 추론할 수 있는 게, 이 돈봉투 사건이 이제 이 흘러가는 흐름을 보면 이제 이정근, 그다음에 강내구, 또 윤관석, 이성만 의원, 그리고 최종적으로 누구를 위해서, 송영길 전 대표를 위해서, 이렇게 논리적인 흐름으로 이제 이어지잖아요. 그러면은 강내구 전 감사하고 이성만 의원 사이에 어떤 그 분명한 연결 고의가 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밝혀졌는데, 그럼 이제 수사를 이제 이성만 의원에서 수사를 진행해야 될 시점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 연결고리를 어떻게든 끊어내겠다, 이런 취지에서 아마 그 전 단계에 있는 강내구 감사하고 이제 통화를 해서 이런 어떤 지금까지 정황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입을 맞춘 것이 아닌가 하고 합리적으로 추론을 해볼 수가 있겠죠. 물론 이제 이성만 의원 측에서는 뭐 변호사 선임이나 아니면 뭐 격려차 전화를 했다고 하지만 이런 전화를 압수수색 직전에 할 이유는 전혀 없고요. 그리고 더군다나 이렇게 했다는 것 자체가, 이런 식으로 알리바이를 어떻게 보면 굉장히 비합리적인 알리바이를 댔다는 것 자체가 증거인멸 시도를 했다는 거를 더욱더 확실하게 입증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걸 수도 있기 때문에 본인에게 굉장히 불리한 거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검찰 얘기도 있었지만 앞으로 체포동의안이 국회 표결 절차를 남겨두고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이 강내구 전 감사와의 전화통화 이 부분은 굉장히 좀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좀 큽니다. 알겠습니다. 12일에 체포동의안 표결을 합니다.
그런데 민주당 내 분위기가 거의 손절하는 분위기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서도 김남국 의원에 대해서 제명해야 된다라는 목소리를 냈던 위철한 윤리심판원장 역시 이 부분에 있어서도 공개적으로 두 사람은 법원의 판결을 받아봐야 한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국회의원 한 분 한 분들이 모두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알아서 판단하겠습니다만은 이제 그 객관적인 어떤 돈복도 사건의 실체가 자료가 확인된 것으로 만약에 설명이 된다면은 그런 부분도 엄정하게 국회의원들이 표결에 임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체포 동의에 그러니까 찬성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뭐 그렇게 해서 법원의 사법기관에 판단을 한번 받아보는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자,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는 것도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공개적으로 또 찬성의 필요성을 피력한 걸로 보여집니다. 이것 또한 이재명 대표와 어떤 교감이 있었다고 봐야 될까요? 뭐 이재명 대표의 교감이라든지 지금까지 민주당이 그 체포동의안에 대해서 당론을 정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대부분 다 의원 개개인에 대해서 어떤 결정을 맡겨두고 있었었는데요. 저도 개인적인 생각은 오히려 저는 이 두 의원님이 그 체포동의안 뒤에 숨을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저 영장실질심사를 받더라도 영장이 과연 발부가 될까? 현재까지의 보도된 내용의 수사 내용을 본다면 저는 조금 이 부분에 대해서 물음표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체포동의안 뒤에 숨으신다는 것이 오히려 더 본인들이 떳떳하다고 한다면 오히려 체포동의안 포기하는 형식으로 가서 저는 오히려 영장실질심사에서 충분히 해볼 만하다고 저는 보여요. 충분히 지금까지 이 돈봉투 사건이라는 것은 돈 받은 사람이 일단은 나와야 되는데 지금 수사기관에서 나왔다라는 어떤 수사 중간 보고도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영장이 발부가 될까? 저 변호사로서 생각을 해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영장실질심사 단계에서 충분히 두 의원께서 다퉈볼 만하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굳이 체포동의안 뒤에 숨으실 필요도 없고 민주당에서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킬 위험성을 안을 필요도 없다라고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상황 지켜보죠. 오늘 국회에 이제 보고가 됩니다.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 보고가 되는데 잘 아시겠지만 윤관석 의원은 현역 의원들에게 돈봉투 300만 원, 20개, 6천만 원을 뿌린 혐의를 받고 있고 그리고 그 이성만 의원은 그 돈봉투도 본인이 받았고 그리고 지역위원장들에게 지역본부장들에게 현금 1,000만 원을 또 뿌린 혐의를 받고 있기 때문에 두 사람의 죄질이 조금 다르긴 합니다. 그래서 과연 함께 지금 동의안이 가결될지 아니면 한쪽만 뭐 가결되고 누군 부결될지 아니면 둘 다 부결될지 이 부분을 좀 따져봐야 되고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12일 표결하니까요. 그때 한번 자세하게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세 번째 인물 만나러 가겠습니다. 세 번째 인물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입니다. 조 전 장관 딸이 최근 딸의 표창장과 관련해서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해서 논란이 된 바 있는데요. 최근 법정에서는 조 전 장관 측 변호인이 문 전 대통령을 또 소환했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건 왜 소환한 겁니까, 김진일 변호사님? 네, 뭐 갑자기 뜬금없이 이제 문 전 대통령이 소환이 됐는데 이 내용을 좀 간단하게 요약해서 설명을 드리면 그 당시 이제 지금 문제가 됐던 게 조국 전 민정수석이 이제 유재수 전 금융정책국장의 이제 금품수수 관련 감찰 활동을 중단시킨 혐의로 현재 1심에서는 권리행사 방해 등으로 해서 징역 2년을 선고를 받았습니다. 근데 지금 쟁점이 되는 것은 당시 이제 이 감찰반 활동을 중단시킨 이 행위 이게 이제 권리행사 방해에 해당한다고 1심에서는 봤는데 과연 이제 민정수석한테 이 감찰반의 어떤 행위를 제약할 수 있는 이런 권한이 있느냐 없느냐 이걸 관련해서 지금 따져보고 있는 거거든요. 법원에서도 그게 굉장히 핵심적인 쟁점이고 근데 왜 문 전 대통령의 사실조회를 얘기를 하냐 당시 이제 감찰반을 처음 만든 게 이제 문 전 대통령이 민정수석으로 근무할 당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무현 정권 때 그래서 과연 그러면 그 감찰반을 처음 만들었을 때 취지가 뭐냐? 완전히 독립적으로 이제 수사기관에 어떤 수사 의뢰를 할 수 있는 권한까지 준 거냐? 아니면 상위 이제 이제 그 직무를 민정수석한테 뭐 보고를 하든지 아니면 이거에 대해서 어떤 지시를 받든지 하는 관계에 있느냐? 요거 관련해서 도대체 취지가 뭐냐? 이걸 묻는 사실조회를 하겠다는 건데 이게 얼마나 말이 안 되는 소린가 하면
사실조 형사 사건이나 민사도 마찬가지고 사실조회라 함은 어떤 기관이나 뭐 어떻게 보면 단체 이런데 예를 들어 문서나 이런 부분을 좀 제출해 달라 이런 거에 사실조치. 예를 들면 뭐 이혼 소송을 할 때 뭐 은행에다 뭐 계좌가 상대방 뭐 계좌나 금융거래 내역을 좀 달라 이런 객관적인 자료를 요청하는 게 사실조회인데 지금 어떤 제도를 만든 취지라는 게 문서로 남아 있는 것도 아니고요. 굉장히 주관적. 지금 문 전 대통령 예를 들어 제가 볼 때 법원에서 해줄 것 같지도 않지만. 네네. 문 전 대통령이 이 사실조회 의뢰를 받는다 하면 당시 취지가 뭐였을지 이거를 조국 전 민정수석에게 유리하게 써야 되나 불리하게 써야 되나 엄청나게 고민을 할 거고 주관적인 판단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법원에서 해주지도 않을 거고 또 하나는 조국 전 장관 본인이 나름 굉장히 형사법 전문가입니다. 박사학위까지 있으신 분인데 최근 책도 내셨죠. 이런 분이 도대체 형사 재판에서 사실조회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조차도 모르고 이런 식으로 정치적인 행위를 한다. 이거는 일종의 재판부에 대한 좀 기만이라고 봐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문재인 전 대통령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과거 모습 잠깐 보고 이야기를 조금 더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분이 법무부 장관이든가가 사실은 검찰개혁의 핵심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은. 누구를 임명하실 것인지. 여러분 우리 그 조국 교수님 어떻습니까? 자리 욕심이 딱 하나 있습니다. 뭐냐? 롯데 자이언트 구단주입니다. 그들의 가족들이 겪었던 그 고통이나 이런 부분들은 참 마음이 아프죠. 우리 정부에서 민정수석이 되고 법무부 장관으로 발탁되고 하는 바람에 그런 상황이 이렇게 된 거기 때문에. 예. 자, 문재인 전 대통령 뭐 물론 법원에서도 허락하지 않을 것이다, 받아주지 않을 것이다라고 김진인 변호사님 말씀하셨는데 혹시 최근에 조 전 장관과 문 전 대통령 사이에 뭔가 좀 안 좋은 일이 있습니까? 뭔가 자꾸 뭐 서로 불편하게 하는 것 같아가지고 말씀드리는 건데. 아니 저는 사실은 지난번에 이제 조국 전 장관 그 청문회 때부터 네. 조국과 문재인 두 사람은 도대체 무슨 사이일까를 계속 생각해 왔어요. 네, 네. 뭐 최근에 이게 나빠지고 좋아지고의 문제가 아니고요. 뭐 장세동 같은 사람을 바라지는 않을지라도 네, 네. 사실 보통 자기가 모셨던 대통령에 대해서 보통 법정에서 이렇게 끌어들이는 일은 잘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요. 이게 네. 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네. 제가 볼 때는 혹시라도 네. 그 문재인 대통령과 조국 그 두 사람 사이에서 갑과 을이 갑이 조국이고 을이 문재인 대통령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제가 해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청문회 때도 이상했던 게 벌써 거짓말한 게 드러났거든요. 네. 그런 경우라면 보통 임명하지 않아요. 근데 임명을 강행하잖아요. 네. 근데 지금 조국 전 장관의 행보를 보면 본인이 굉장히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시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지금 하게 돼요. 그러면 이번에 이 법정에서 벌어지는 이 일도 네. 사실 좀 말이 안 돼. 아니 뭐 법원에서 이걸 받아들이든 받아들이지 않든 그거는 차후의 문제고요. 네. 일단 문재인 대통령을 참고인 내지는 증인으로 소환했다는 것 자체가 좀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 조국 전 장관이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이걸 법원에서 받아들일 거고. 왜냐하면 조국 전 장관은 실무를 한 사람이 아니에요. 판사 검사를 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학자예요. 법원에서 실제로 판사나 검사가 어떤 마음으로 이 재판에 임하는지 잘 모르실 거예요. 실무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은 만약에 이걸 받을 거라고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은 조국 전 장관에게 유리하게 썼을 거예요. 쓸 거예요. 제가 볼 때는. 네. 뭐 답이 뻔히 보이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 예측으로는. 그렇게 되면은 그 조국 전 장관은 자기한테 굉장히 유리하고 내가 그래도 무죄 받을 가능성이 되게 높아 보인다라고 본인만의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예, 그런 생각이 들고 이번 건으로 인해서 저의 개인적인 궁금증은 다 해소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 위에 조국이 있었구나 이런 생각이 그냥 확고해지는 네, 그런 아마 사건이었다고 저는 생각해요. 알겠습니다. 뭐 과거 지금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숱한 논란들이 터져 나왔을 때 보통의 경우에는 임명을 강행하지 않지만 그때는 강행했던 부분 그리고 최근에 북콘서트 돌면서도 섭섭한 것 없느냐라고 조 전 장관에게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섭섭함을 좀 물어봤을 때도 좀 머뭇거렸던 부분 이런 부분들 때문에 아마 정미경 최고위원께서는 갑과 을의 위치가 바뀐 것 아니냐라고 평론을 해주셨는데 뭐 개인적 의견으로 저희는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주제 가겠습니다. 자, 지난 주말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SBS 동물농장 출연을 두고 지금 인터넷에서 뜨거운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야권 지지층으로 추정되는 시청자들은 정치 쇼다, 동물농장을 폐지하라 이런 요구까지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재명 대표도 과거 성남시장 시절에 같은 프로그램의 모습을 드러냈던 적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해당 방송사가 프로그램에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의 SNS 영상을 발췌해서 사용을 했던 건데요. 당시 해당 방송에 등장한 이재명 대표의 그 SNS 영상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앉아, 엎드려, 엎드려, 서, 들어, 옳지. 자, 앉아. 덥고 이제 산책을 꾸준히 하다 보니까 큰 문제는 없고 지금 행복이는 알러지가 있어서 다른 뭐 간식이라든지 지방 많은 거, 칼슘 많은 걸 먹지를 못합니다 지금. 아주 건강하다. 예, 지금. 자, 저 영상을 SBS가 이제 발췌해서 자료 화면으로 사용을 했는데 물론 윤석열 대통령이 출연한 것과 분량과 형식의 차이는 분명히 존재합니다만 어찌됐든 이 대표도 해당 프로그램에 등장한 것이다. 그래서 민주당이 지금 제기하고 있는 프로그램 출연 자체가 문제가 있다면 이재명 대표도 출연했기 때문에 문제 있는 건 아니냐 이런 지적들을 국민의힘 지지층들에서는 하고 있는 것 같던데 어떻습니까? 좀 뭐. 근데 기본적으로 SBS 그 방송사 측이 판단 아닌가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사실관계를 좀 따져봐야 되겠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SBS 측에 압력을 넣어서 내가 TV 동물농장에 좀 나가고 싶다 뭐 이랬을 것 같지는 않아요. 이제 TV 동물농장이라는 데가 이번에 이러이러한 거 뭐 유기견들의 뭐 문제 이런 것들을 기억하는데 마침 윤석열 대통령이 유기견을 많이 그 분양해서 입양해서 이제 기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적당한 사례일 것이다라고 판단을 해서 아마 요청하고 저런 방송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저는 대단히 높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윤 대통령이 정치의 한 중심부에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그 윤석열 대통령을 반대하는 쪽에서 이제 저런 뭐 프로그램 폐지 뭐 이게 이번만 있었던 것도 아니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이 정치화된 거. 그 자체가 어찌 보면 불행인 거고 네. 사실은 기본적으로는 저는 방송사의 편성권에 해당하는 문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설전 변호사님. 네. 그러니까 이걸 지지율에 따라서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이제 윤석열 대통령을 뭐 비판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뭐 TV 동물과 같이 나온 것만 해도 일단 좀 거북하실 수도 있고요. 또 지지하시는 입장에 봤을 때는 또 TV 또 이런 모습으로 뉴스가 아닌 또 이렇게 소프트한 일정에서 나오니까 또 보기 좋아질 수도 있는데 뭐 저는 충분히 대통령실에서 충분히 기획할 수 있는 저는 뭐 연성 기획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뭐 당연히 과거에도 뭐 문재인 대통령이라든지 다른 대통령들도 이런 예능이라든지 아니면 동물과 관련된 아니면 정치적인 것이 아닌 어떤 소프트한 일정으로서 나온 적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충분히 나오실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만은 이제 아쉬운 점은 뭐냐? 그러니까 나오셔서 그냥 뭐 사지 말고 입양하세요라는 얘기보다는 어찌 보면 여기서 그 동물과 관련한 정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얘기하셨더라면 예를 들어서 뭐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이 유기견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유기죄를 어떻게 처벌할 것인가? 그다음에 입양을 하라고 했으면 입양 요건을 어떻게 하면 좋겠다라는 이런 정책적인 메시지가 조금이라도 더 섞여서 나왔더라면 아무래도 보시는 분들에게 그래도 동물 정책에 대한 얘기를 하시려고 나와셨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어서 조금은 아쉬움이 남습니다. 알겠습니다. 참 이런 논란들을 보면 전형적인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이런 내로남불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는데 이런 논란은 좀 없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다음 순서 가겠습니다. 지난 주말 경남 함안에서는 낙화놀이 행사가 열렸다고 합니다. 주최층의 예상을 훌쩍 뛰어넘는 많은 인파가 몰렸다고 하는데 함안 군수가 사과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대체 이 낙화놀이가 어떤 겁니까? 지방위원님. 낙화 그럼 뭐 꽃이 떨어지는 것처럼 이해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얘기가 아니고 불이 떨어진다는 뜻입니다. 불이 떨어진다. 그러니까 한지에다가 그 가운데 숯가루 같은 걸 넣어서요. 거기다 불을 붙이면 그게 타면서 떨어질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이제 전통놀이의 일종이라고 하거든요. 그거를 이제 줄곧 해왔는데 그 지난번 행사에 비해서 2배 정도가 올 걸로 예상을 했는데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은 5만 내지 6만 명 정도가 오는 바람에 뭐 난리가 난 거죠 현장이. 그렇죠. 그래서 군수가 사과하는 일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보기는 좋습니다. 화려하고 멋있어 보이고 눈요깃거리는 충분히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이제 다소 예상했던 것보다 워낙 많은 사람들이 몰리다 보니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인파들이 가득하죠. 예상보다 2배 넘게 밀려들었다. 그래서 하만 인구가 6만 명인데 그 6만 명에 육박하는 관람객들이 찾아왔다. 그래서 교통도 엉망진창이 돼버렸고 사람들의 떠밀려 다니는 그런 상황이 됐다. 그래서 우리 압사하면 아픈 기억이 떠오르는데 정미경 최고위원님. 압사 신고 접수가 7건이나 됐다고 합니다. 네, 그 지금 압사 신고 7건이고요. 교통 혼잡 신고는 그날 하루만 228건이라는 거예요. 하루만. 예, 그리고 이제 기타 나머지 또 신고 건수가 있거든요. 이거는 이제 그 군수 내지는 그 하만군에서 예측 실패인 거죠. 예측 실패. 예, 왜냐하면 지금 인구가 6만인데 지금 오신 분들이 6만이에요. 그럼 네. 생각을 해보세요. 그거를 예측을 못하고 만약에 2만 4천 명 정도로 예측을 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2만 4천 명 예측을 했는데 6만 명이 오셨어요. 기존 6만 명에. 그러면 얼마나 기가 막힌 일들이 그 현장에선 많이 벌어지겠어요. 더군다나 우리는 아픈 기억들이 있기 때문에 네.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아무튼 무조건 군수가 좀 잘못했는지 뭘 잘못했는지 그걸 내부적으로도 확인해보고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점검을 다시 한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함평으로 가보겠습니다. 매년 4월 함평에서는 나비축제가 열린다고 하는데 바가지 요금 때문에 원성이 쏟아졌습니다. 함평 나비축제를 찾은 일본인 유튜버 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맛있겠다. 후라 얼마예요? 5,000원. 와 이거 뭐야? 얼마예요? 4만 원? 사장님 이거 얼마예요? 5,000원어치는 5,000원씩은 안 팔아요. 한국의 물가 진짜 비싸졌어. 야 이거 먹을 수 있는 거 없는데? 자, 지역 축제 아마 많은 분들 가신 분들도 계실 테고 앞으로 갈 계획을 갖고 있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바가지 물가 항상 가면 신경 쓰이지만 그래도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지 너무 지나치게 물가가 오른 경우들도 많습니다. 불만도 터져나오고 있고. 그러니까 축제가 일회성이고 이제 장사하시는 분들 마음도 알겠어요. 그렇죠. 이게 뭐 계속 네. 1년 내내 하는 거면 뭐 물가가 이렇게 가격을 높이 할 필요가 없는데 일시적이기 때문에 조금 단가를 좀 높게 받으시는 건 부분은 있는데 저는 이런 부분 지자체에서 조금 단속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 부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박리담회로서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게 더 팔아서 오히려 이분을 남기게 하는 게 더 중요하지 한 사람에게 많이 남기겠다는 생각을 하시는 것보다는 오히려 그게 더 낫지 않을까 싶고요. 네. 참고로 그 함평에 가시면 나비축제도 유명한데 그 황금박지상이 있습니다. 정말 그 지자체 투자의 금투자의 그 성공적인 사례로 남는 그게 황금박지상이 있는데 지금 그 축제 기간에 공개가 된다고 하니까 그것도 한번 구경하시고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 가겠습니다. 괌에 일주일 동안 발이 묶였던 우리 국민들이 이제 어제 입국했습니다. 공항에 마중 나온 가족들과 기쁨의 재회를 하고 또 수척해진 모습으로 들어선 여행객들에게 안도의 한숨도 내쉬는 모습도 포착되기도 했는데 어제 모습 잠깐 보겠습니다. 호텔이 흔들려서 엄마랑 저랑 다 죽는 줄 알고 힘들었어요. 발전기도 멈춘 상태라서 계단으로 18층까지 좀 아까 왔다 갔다 하던 것도 있었고요. 씻는 것도 제한적이다 보니까 면도도 못하고. 다 같이 박수치고 약간의 환호성과 뭐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귀국하셨는데 제일 하고 싶은 거 있으시다면? 씻고 에어컨 하고 그냥 자는 거. 자, 이제 1차적으로 어제 저녁 7시부터 괌을 떠나서 인천으로 들어오기 시작했는데요. 3,400여 명이나 되는 관광객들이 괌에 있었기 때문에 이게 하루 만에 다 해결되지는 못했을 겁니다. 앞으로 일정 어떻게 됩니까, 김진진 변호사님? 네, 그 이제 정부에서 괌으로 이제 특별기를 투입을 해서 총 11대 정도 투입을 했는데요. 그래서 오늘까지 이제 최대한 2,500명 정도가 귀국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오늘까지 2,500명, 예, 1,100명, 1,000명 정도가 더 남아 있네요. 예, 남은 이제 국민들도 최대한 빨리 이제 소송을 해서 지금 최종적으로 정부에서 얘기한 게 한 3,400명 정도 되는데 그분들이 이제 내일 그리고 모레까지 걸쳐서 한 사흘 정도 전부 이제 귀국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무사 귀환 할 수 있기를 어제도 기원 드렸는데 오늘도 기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순서 신통한 맞짱 시간입니다. 영상 보시죠.
자, 여당 국민의힘 선관위 비판하고 있습니다. 자, 선관위 얘기를 좀 해볼 텐데요. 노태학 선관위원장의 사퇴를 국민의힘은 요구하고 있고 압박하고 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총선 앞두고 여권에게 유리한 선거 지형으로 만들기 위한 정치적 술수다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자녀 특혜 채용의 시작부터 자치감사 사퇴에 이르기까지 꼼수와 특혜의 종합 선물 세트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노태학 선관위원장은 사퇴는커녕 그 흔한 유감 표명 한마디 없습니다. 자, 관련해서 조선일보, 동아일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아일보 펼쳐보시죠. 자, 선관위에 국민 분노하고 있다. 분노할 만하죠. 그동안에 특혜 취업했다는 걸 보면 분노 충분히 할 만합니다. 그래서 차장과 총장 다 사퇴했는데 선관위원장도 사퇴해야 된다라고 여권은 주장하고 있는 반면에 야권에서는 총선 앞두고 선관위 장악하려는 정치적 술수에 불과하다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문정부 때 임명된 사람이 바로 노태학 현직 선관위원장인데요. 국민의힘에서는 당장 나가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설전 변호사님 목소리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어떤 입장이십니까? 저는 이거 좀 과도한 것 같아요. 중앙선관위는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 1960년도 헌법 개정헌법에서 독립적으로 헌법에서 독자적으로 장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규정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왜 그랬냐? 우리가 3.15 부정선거 이후에 거기에 대한 반성적 고려로서 그럼 중앙선관위는 독립된 기구로서 놔두자. 그렇기 때문에 어떤 정치적 외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못하도록 어떤 행정부에서 지명하지 못하도록 했거든요. 그래서 중앙선관위의 위원장은 호선입니다. 이 대통령이 임명하는 게 아니라 대통령 3인, 대법원장 3인, 그다음 나머지 국회에서 3인을 추천을 하면 그중에서 본인들이 위원 중에서 호선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노태학 지금 위원장은 현재 대법관입니다. 근데 이분의 모르겠어요.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이분의 정치적 성향을 보고 그러는 것인지 아니면 이번에 그 자녀 채용과 관련한 밑에 그 직원들의 어떤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지라는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분의 성향을 과거 판결에서 보면 특히 뭐 이제 어차피 국민의힘에서 좋아할 수도 있는데 제가 보니까 노태학 그 대법관이 과거 이재명 경기도지사 시절에 무죄 난 거 있지 않습니까? 네. 그 판결에서 유죄 평론을 했던 분이세요. 그리고 과거 이석기 위원회 그 통진당 해산과 관련해 가지고도 의원직 박탈이 합법적이다라고 판결을 내리신 분이에요. 저는 성향 자체는 지금 중도로 돼 있습니다. 이분이. 그래서 이번 그 중앙선관위원장은 또 상시 출근을 해서 업무를 보시는 분이 아니라 가끔 가서 업무를 보거든요. 비상근이기 때문에 저는 이러한 부분에서 오히려 선관위의 존재 자체가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인데 저는 국민의힘에서 이런 독립성 보장을 내부적으로 부패한 것은 고쳐야죠. 단 외부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외압을 통해서 어떠한 선관위원장을 물러나라 마라 이렇게 하는 것은 선관위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일일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정민경 위원님 어떻습니까? 이 내부의 부패라는 게요. 그냥 부패가 아닌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선관위의 독립성, 공정성 이건 다 누구나 인정하잖아요. 근데 지금 직원들을 채용한 걸 보면 결과적으로 문재인 정권 때 다 일어난 일이었어요. 그러면 그 직원도 성향이 민주당 성향의 사람들일 가능성이 되게 높다고 보여지는 거예요. 네. 그럼 이미 공정성을 해치는 특혜 채용을 하는 거예요. 특혜 채용도 문제지만 그게 공정성을 해치는 특혜 채용이라면 그건 부패의 문제를 뛰어넘는 거잖아요. 이 정도 되면 저는 선관위원장 이분은 상징적으로라도 본인이 그만둬야 되는 거예요. 네. 지금 국민의힘에서 물러나라 이런 말 나오기 전에 네. 이 독립성을 해치고 공정성을 의심받는 이런 일을 지금 선관위 안에서 일어났으니 제가 책임을 지고 물러나겠습니다. 이 얘기 지금 안 하고 있으니까 더 이상한 거잖아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경악했던 거 문재인 정권에서 아니 어떻게 선관위 상임위원 자리에 그 유명한 조혜주라는 사람을 임명하지 않았습니까? 문재인 네. 대통령이. 그 조혜주가 누구입니까? 그 문재인 대통령 대선 때 캠프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을 임명해놓고 무슨 독립성을 운운하고 공정성을 운운합니까? 그 뒤로 예측됐던 거 다 우리가 예측한 대로 나왔어요. 뭐냐? 예를 들어서 대선 때 투표가 무능을 이깁니다. 투표가 내로남불을 이깁니다. 이거를 선관위에서 중앙선관위에서 불허했어요. 하지 말라고. 그래놓고 서울시 교통방송에서 캠페인을 하는데 1번 합시다인가? 그 1번이 민주당을 뜻하는 건 다 아시잖아요. 그거는 또 허용을 했어요. 그래서 선관위가 뭐냐 이게 지금 내로남불하고 있는 거 아니냐.
선관위 자체가. 이런 이야기들은 이미 언론 보도를 통해서 다 나왔고 우리 국민들께서는 선관위의 독립성 이제 믿지 않습니다. 네. 공정하다는 거 믿지 않아요. 그런데 이번에 간부들이 자녀 특혜하는 게 다 터졌잖아요. 네. 그러면 이 정도 되면 중앙선관위원장 책임지고 물러나는 게 맞지. 그 국민의힘에서 물러나라 이 목소리까지 나와야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지금 아빠 찬스, 경력 채용에서 특혜가 있었다라는 부분들. 원래 6건으로 알고 있었는데 4명이 더 늘어나서 11건으로 최대 11건까지 늘어났다고 합니다. 어쨌든 내일 또 노태학 선관위원장의 입장 발표가 예고가 되어 있습니다. 예정이 돼 있다고 하는데 여기에서 거취 문제까지 거론을 할지 이 부분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논란이 거세게 불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자, 그리고 여야가 서로 엇갈리는 문제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일본 자위대 함정의 사진인데요. 어떤 사진인지 잠깐 보겠습니다. 자, 부산항에 입항한 일본의 배입니다. 함정인데 여기에 우길기가 떡하니 걸려 있습니다. 자, 우길기, 일본 전범 국가의 어떤 상징입니다. 그런데 이걸 전 세계적으로 약간 지양해달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인데 이걸 떡하니 들고 우리나라에 들어왔다. 논란이 거셉니다. 여야 입장 다릅니다. 자, 이번에는 정미경 최고위원부터 어떤 말씀 좀 해보시죠. 이게 지금 보면 한국이 주최하는 다국적 해양 차단 훈련 그런 행사인 것으로 지금 국제적 행사인 것으로 보여져요. 네. 그러면 일단 일본이 그 초대가 됐으면 네. 본인들이 이제 배에다가 무슨 뭐 깃발을 꽂고 오고 막 이런 거 했을 때 그걸 하지 못하도록 과연 우리가 할 수 있을까? 이게 저는 핵심이라고 보여지거든요. 네. 만약에 그걸 할 수 없다고 한다면 아예 그럼 일본을 초대하지 말았어야죠. 그런데 이미 초대해놓고 그걸 하지 마라. 이거는 좀 앞뒤가 안 맞을 수 있다. 이렇게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고요. 네. 그다음에 자료를 찾아보니까 네. 과거 문재인 정권 시절에도 들어왔다는 거예요. 예, 이런 다 깃발 네. 걸고. 그러면 그때는 언론 보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았어요. 네. 그것도 이상하죠.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지금 민주당이 또 친일이냐 이런 거 지금 공격하고 있잖아요. 국민의힘에 대해서. 그러면 제가 볼 때는 그 먼저 본인들이 자아 비판해야 될 것 같아요. 민주당이 그럼 과거에는 친일 정당이었다는 걸 인정하는 건지. 그러니까 그거 자아 비판하고 국민의힘을 공격해야지 본인들 한 거는 싹 잊어버리고 또 국민의힘을 친일로 또 끌어들이는 거. 저는 이거는 사리에 맞지 않다고 봅니다. 일본과 친해지는 것과 인류 공통적으로 어떤 그 가치 추구를 해야 되는 것은 달리 봐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일본의 지금 전범기 일본 해군에서 가져온 무슨 이건 뭐 해상 자익이라고 하지만은 네. 저는 오히려 이게 우길기가 똑같다고 보거든요. 우리가 독일 국기를 쓰지 않고 하켄크로츠라고 해서 그걸 쓰지 못하게 하지 않습니까? 그건 그 전범기이기 때문에 저는 이런 부분에서 뭐 친일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저는 문재인 정부에서 이걸 했다고 해도 저도 비판할 겁니다. 저는 이것은 일본에 대해서 우리가 공통적으로 비판해야 될 내용이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우길기 개항 일본 자위함대 부산항에 입항한 내용까지 살펴봐 드렸습니다. 잠시 뒤에 돌아오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신통방송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더 신통하게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